네, 이제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이 영화 처음 딱 보실 때 어떤 장면부터 제대로 이렇게 확. 첫 장면이 네네. 정말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 장면 굉장히 훌륭한 오프닝인 것 같고, 일단 공포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스릴러를 생각하면 어두운 도시의 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영화가 시작하면 위에서 이렇게 부감으로 어떤 마을을 보여주는데, 마을에 이렇게 한적한 마을에 집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뭔가 집들이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고, 정가운데로 딱 이렇게 차다니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가 하도 많이 갈라져서 곳곳에 떼온 흔적이 역력한 그런 도로죠. 그러니까 뭔가 좀 으스하면서 정적 속에 쌓인 건데,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데 뭔가 사람이 꼬물꼬물꼬물 움직이죠. 근데 카메라가 이제 드론 촬영을 통해서 점점 하강을 하면 뭔가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질질질.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떤 여자를 끌고 가면서 아, 저게 한 여자를 끌고 가네? 라고 하는 순간 카메라가 탁 바뀌어서 노인의 뒷모습을 역광으로 보여주면서 딱 2숏으로 끝나거든요. 그 장면에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오프닝이죠. 신선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오프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도청이라는 작품인데,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경우는 좀 다르지만 기법이 같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유명한 바로 대부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만든 도청, 컨버세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보시면 첫 장면이 어떤 광장에서 벌어지는 까마득한 사람들의 일을 아주 천천히 카메라가 하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하는 굉장히 유명한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하고 사실은 기법으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느낌은 상당히 달라서 아주 인상적인 멋진 오프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가 이제 뭘 그렇게 잘 만든 영화냐, 왜 그렇게 대중영화로서 뛰어나냐,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우리 평론가님이 영리한 영화다라고 하는지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리듬의 변주나 대조법 같은 것을 아주 영리하게 철저히 집어넣고 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 설정. 캐릭터 설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건장한 청년이 들어가서 강도짓을 해요. 근데 안에는 연약한 노인이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어요. 그럼 싸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한쪽에. 그런데 이것을 싸움이 안 되게 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 맹인에게 여러 가지를 주죠.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결함을 보충할 수 있을 개라는 캐릭터를 붙여주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전사를 붙여줘요. 어떤 전사를 붙여주냐면 걸프전에 갔던 퇴역, 그 베테랑인 거죠. Guy is an army vet loner.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대결하면 완력에서 상대가 안 돼요. 이 젊은이들을 압도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홈그라운드예요. 이 세 사람은 들어왔는데 그 장소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 노인은 어떤 점에서 강한가 하면 이 장소를 구석구석 뭐든지 다 알고 있어요. 수십 년 살았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유리 딱 밟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놈들이 어디로 침입했는지 알 것 같아서 대본에 그냥 판잣대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거기 딱 막아버리잖아요. 탄탄탄탄탄. 굉장히 영리한 게 중간에 이제 그 경첩을 뜯죠. 경첩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때 이 노인이 나와서 걷다가 경첩을 발로 건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노인은 이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감각이 아주 살아있으니까 경첩을 발로 더듬어요. 그래서 떨어진 게 경첩이란 걸 알고 그 경첩이 어디 경첩인지를 압니다. 그 순간 노인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죠. 아, 범인이 들어와서 내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지금 털려고 하는구나를 대사 한마디도 없이 발로 더듬어서 보여주는 걸로 알죠. 느낌으로, 그 경첩, 그 더듬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대조법을 어떻게 수행한다면 감각의 대결로 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각, 한쪽은 청각. 이렇게 두 가지를 대결하도록 하는데, 이 시각과 청각을 대결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이입을 하느냐? 당연히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입을 하죠. 관객 자체가 볼관자 아닙니까? 청중이 아니라 관객인데, 그러니까 관객은 시각을 가진 사람한테 이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입한 주인공들한테 이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인공의 심정에서 막 들키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각각의 감각을 핸디캡이나 장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장면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노인 입장에서 보면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침입을 했을 때 상대방들은 자기를 다 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자기는 상대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핸디캡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하실에서 불을 다 내려버리는 거죠. Now you see what I see. 상대의 장점을 무화시키는 그런 홈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이쪽이 상대 감각을 무력하는 장면이 있어요.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운드로 공격을 하죠. 노인은 귀가 너무 예민한데 청각에서 자기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청각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쪽에서 역습을 하죠. 한 2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후반부에 등장한 어떤 장면은 경보장치를 이용해서 노인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엔 정반대로 상대가 자기의 시각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이쪽에서 상대의 청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균형과 대조를 맞추면서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만든다. 균형과 대조하면 또, 이 캐릭터들 균형과 대조를 또 맞췄구나.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또, 네. 또 스포일러가 될까 스포일러 봐. 뭔지 되니까 아시죠? 이제 그건. 몰라요. 네.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네. 지금 얘기하면 스포일러인데. 그러니까 예. 파트 3에서. 파트 3에서 또 네. 균형이 맞거든요, 이게. 네. 왜 영리한 영화라고 하셨는지 그쵸.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설정인데 이 대조법을 참 잘 쓴다는 게 처음에는 그 집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침입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네.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주인공들과 못 나가게 막으려는 사람들, 문을 열려고 하는 자들과 못 나가게 못질을 하는 사람, 이 둘의 대결을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는데 이 공포 스릴러 장르에서 사실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간이거든요. 공포 호러는 공간의 장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공포 영화의 몇 개 하위 장르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집 장르가 있어요. 이 감독과 샘 레이미가 만들었던 그 이블 데드라는 영화 자체가 그 귀신 들린 집 장르예요.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집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막 카메라도 근데 그 공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카메라를 막 이렇게 뺑뺑뺑 돌렸다가 막 맞아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층을 막 왔다 갔다 했다가 이렇게 해서 전혀 뭐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영상도.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들에선 저택이나 공간이 일종의 캐릭터 같아요. 초반에 범인들이 만약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주인공들이 셋이 들어오면 공간을 어떻게 묘사해야 되겠어요? 시점샷으로 묘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네. 처음 들어왔다? 관객에게 그 공간을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벽을 본다? 그럼 벽을 비추고 한번 쭉 둘러보면 거실을 비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묘사를 안 합니다. 인물이 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초반에 그 공간을 어떻게 관객에게 소개해 주냐면 마치 그 집 자체가 캐릭터처럼 거대한 무슨 짐승처럼 보이고요. 집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들어온 그 침입자들을 쳐다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어떤 집 자체의 시점샷처럼 보여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네. 제가 네. 방금 얘기한 그 카메라를 뺑뺑뺑 돌리면서 그게 얘기였거든요. 그쵸? 집 자체가 네. 하나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그 등장인물들을 그쵸? 쳐다본 느낌이다. 네. 그게 이제 카메라를 뺑뺑뺑 돌린다 이건데 저도 먹고 이렇게 살아야죠. 언변이 이렇게 부족하네. 내가 아니요, 웃음이 아니요. 나서 네. 아 참 이러면서 네. 웃음이 나. 한번 보시면은 누구 말이 더 와닿는지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영화관에서 꼭 보세요. 네. 그리고 공간 전체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한 게 한 중반과 한 클라이맥스 직전까지 사실상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네.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관객이 느끼는 것은 폐소공포증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이 집이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영화에서 공간을 보시면 수평 이동은 안 중요하고 수직 이동이 중요해서 네. 제일 밑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지하실이 지하. 있고 첫 번째 사건들이 벌어지는 1층이 있고 그다음에 주인공들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위에 층이 있죠. 그래서 관객이 이제 폐소공포증을 느끼면서 막 무서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진력이 날 때쯤 인물이 밖으로 나가죠. 근데 그 바깥은 정반대입니다. 안에는 뭐가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오글오글하고 막 좁고 밀도가 높고 그다음 수직이 중요하고 바깥은 수평이 중요합니다. 길 딱 하나 있고 양쪽에 집들이 쫙 놓여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유령타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뭐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저밀도가 더 무섭다는 얘기죠. 초반부터 중반까지 영화의 대부분의 재미는 이 안에서 재미를 주다가 정반대로 뒤쪽에 가면 이 수직의 재미를 수평으로 바꾸기도 하고 고밀도의 그 공포를 저밀도의 공포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88분밖에 안 되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계속 이렇게 뭔가를 바꿔가면서 그렇죠. 이 대조법이 틈이 없게 또 만들어요. 계속 이 캐릭터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공간도 바뀌지만 캐릭터도 바뀌고 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리듬의 그 변주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리듬의 변주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액션이 터지기 직전의 그 적막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공포스럽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 노인이 막 총을 들고 다니는데 입을 틀어막고 있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인데 근데 이 설정들이 영화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상대를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온 감각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숨을 쉬는가 소리를 내는가 이렇게 초긴장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렇게 쥐지군 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 터지기 직전에 정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설정인데 그 설정을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인물이 뒷걸음질 치다가 카펫이면 소리가 안 나는데 뒤로 가다가 한 걸음을 마룻바닥에 내딛는 순간 삐걱
해서 상대가 알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항상 그렇듯이 핸드폰이 울리죠. 어떤 액션이 터져나온 순간의 그 놀라움과 그 직전의 그 정막 속의 굉장한 공포와 이런 것을 너무 잘 배치하는 그런 액션 디자인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정막이 있고 뒤에 막 시끄러운 그 액션들이 있었는데 정막 쪽이 훨씬 더 막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모비소. 네. 오늘도 질문이 엄청난 것 같고요. 그럼 하나씩 제가 여쭤보도록. 지하철 장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많아요. 지하실 아닐까요? 아, 지하실이 그렇죠. 노안까지? 네. 기력도 지하철이 없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한정된 공간이라고 이렇게 40분 동안 떠드시고 지하철을 갑자기 얘기하시면 뭐 부산행인가요? 예, 예.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네. 지하실 장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참 많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라고 이수진님께서 스포일러라 말은 못하는데 살짝 네. 깜짝 놀랐던 부분은 또 지하실인데요. 지하실에서 아. 갑자기 네. 종이 때리링 울리면서 갑자기 지하실이 확 밝아지는데 네. 근데 더 이상은 말은 안 스포일러라서. 됩니다. 네. 파트 3 저희 금방 얘기합니다. 종이 띠리링 울렸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거 할까요? 네네네. 김희원 님이시죠. 숨쉬지 마라는 영어 제목이 맨 인 더 다크로 국내에서 번역 재탄생되었는데요. 외국 영화가 한국 개봉할 때 제목이 재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론가님이 뽑은 가장 잘 재탄생시킨 영화 제목과 최악의 재탄생 영화 제목은 무엇인지. 일단 이 제목은 어떠세요? 그 외국 원제를 왜 굳이 또 외국말로 하면서 이렇게 바꿀까? 저건 안 바꿔도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괜찮지 않으셨어요? 저도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브리스보다 그거 너무 막 직접적인데요. 이거는 그냥 맨 인 더 다크 해가지고 그렇죠. 이건 더 나쁘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제목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제목을 옮길 때 고충 같은 게 느껴져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수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제목을 바꿀 때 돈 브리드. 이상하잖아요. 돈 브리드가 뭐야. 그럼 번역을 합니다. 숨 쉬지 마. 영화 제목이 숨 쉬지 마야.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요. 네. 이상하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바꿔야 될 텐데 그 바꾸는 것으로서 기왕이면 한글이면 더 좋았겠지만 맨 인 더 다크도 좋은 제목 같아요. 네. 어둠 속의 남자. 그 남자가 여기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제목 같다. 저도 요건 좋았어요. 네. 네. 돈 브리드보다 네. 원제목의 영어를 한글로 그대로 표기하면서 변형시켜서 해야 되는 경우에 저는 한글로 바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대표적으로 좋은 제목은 The Firm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법률 회사를 다루는 탐 크루즈가 나왔던. 국내에서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야망의 함정. 저는 굉장히 좋은 제목 같아요. 근데 그것은 심지어 국내에서 소설이 나왔을 때 번역 소설의 제목은 뭐였냐면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예요. 원래 제목은 The Firm이고 국내에서 나온 원작 소설을 번역한 책 제목이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가 있는데 영화가 개봉할 때 제목을 아예 제3의 제목으로 야망의 함정이라고 만들었는데 야망의 함정은 그 영화의 핵심하고도 닿아 있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떠오르는 제목은 그 제목이 있겠네요. 최악의 제목 지금 생각나는 거 80년대에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영화 중에 어게인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어게인스트. 네. 근데 어게인스트가 얼마나 최악의 제목인가 하면 전체사가 영화 제목이야?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게인스트. 원래 제목은 Against All Odds입니다. 근데 Against All Odds인데 우리나라에서 Against All Odds 하려니까 너무 길어. 그럼 All Odds를 떼고 Against를 붙였는데 세상에 전무후무한 전치사 제목이 나왔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신문 광고를 기억하는데 Against도 전치사치고는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on 뭐 이런 거보다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한글로 Again 쓰고 니은을 길게 한 다음에 짧게 st. 지금 생각하는 거의 최악의 제목은 어게인스트 같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제가 하나 또. 한 번쯤은 읽어주실 거죠? 너무 간절하셔가지고. 네. 레이지 스터디 님이요. 맨 인 더 다크를 보시면서 한국 공포 영화에도 꼭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하셨네요. 저는 한국 영화, 공포 영화가 감정적인 칙칙함 같은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알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왕따였다. 뭐 그래서 왕따 얘기 좀 공포 영화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공포 영화는 공포 영화에서 그 감정적인 칙칙함 같은 것이 많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장르가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인데 한국 영화는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친절하게 설명한답시고 예. 재미없게 천편일률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영화의 장면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그 친구가 어땠고 어떤 시절을 보냈고. 예. 이 영화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이 영화는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다루죠. 아주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툭 치고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게 아닌가. 특히 10대를 그려내는 방식.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도니님이요. 데이비 피처의 패닉룸 오프닝과 비슷하다 생각되었는데요. 초반에 묻은 장소를 관객에게 미리 공개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진행 방식은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탐험적으로 들어가는 공포 영화보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야, 이건 질문 수준도 높고 저도 정말 보신 읽으면서도 분인 것 이해를 같죠? 잘 못했는데 네.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쵸? 네. 이런 영화들이 사실 많아요. 많고 한국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로 지금 떠오르는 건 조용한 가족. 시작하자마자 그 지은 산장 곳곳을 카메라가 종횡무진 복도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앞으로 펼쳐질 산장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 영화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장이 주인공인 영화다 이렇게 보여주는 패닉룸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도 침입했을 때 그 보여주는 방식이 아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해서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벌어진다가 아니라 그 공간성 자체가 영화 속의 어떤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뒤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중간에 쫙 이렇게 공간을 하다가 갑자기 벽면을 보여주는데 벽면에 연장들이 쫙 걸려 있죠. 네, 그 중에 어떤 한 연장은 주인공이 보지 않고 옆으로 그냥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주인공을 안 따라가고 연장 중에 하나를 쭉 들어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는 건데 이 연장이 나중에 쓰이죠. 결정적인 방식에서.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암시와 복선을 사전에 인지시키는 방식.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관객 입장에서 그게 쓰이게 되면 아, 그게 거기서 본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맞아요. 그런 장점들이 네. 있겠죠. 띠링 그거는 참 그게 무슨 장면인지 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파트 3에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선 씨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실 겁니다.